저는 60이 넘은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황혼의 나이에도 밤마다 육체적으로 황홀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가슴 터질 듯 뛰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사랑이 내게 남긴 것은 단순한 설렘이 아닌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용기였습니다. 두 번의 황혼 연애를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바치기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황혼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을 울렸거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62살 윤예숙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곳에서 살아왔으니 이제는 이 동네의 모든 골목길과 나무들까지 제 가족처럼 느껴지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40년 세월 동안 조금씩 변해왔지만 이 아파트만큼은 처음 모습 그대로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 근처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어 가게를 열었죠. 손님들 입맛에 맞춰 김치도 담그고 장아찌도 만들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면서도 세 아이를 키웠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리고 막내딸까지. 세 아이 모두 공부를 잘해서 대학까지 보내는 게 제 목표였으니까요. 남편은 지역 건설회사에서 일했어요.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죠. 아이들 앞에서는 엄하게 굴었지만 사실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월급날이면 항상 제게 봉투를 그대로 건네주며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는 그 안에서 꼭만 원이라도 빼서 그의 지갑에 넣어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살았어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고 명절 때는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거나 선생님께 칭찬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그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하나둘 대학에 진학했고 저와 남편은 그제야 조금씩 여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무심천을 따라 산책도 하고 가끔은 버스를 타고 산으로 나들이도 갔어요. 그런 소소한 행복을 나누던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것은 큰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로가 쌓였나 싶었는데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접고 남편 병간호에 매달렸어요. 힘든 치료 과정을 버티며 3년을 싸웠지만 결국 남편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그의 기침 소리도 신문 넘기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따로 살고 있었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손주를 데리고 오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다시 혼자가 되면 그 적막감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청주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도시입니다. 골목마다 오래된 가게들과 새로 생긴 카페들이 섞여 있고 무심천을 따라 산책로도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더군요. 외로움이란 건
밤에 더 짙어지는 법이지요. 잠들기 전 옆자리의 빈 공간을 바라보며 저는 매일 밤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전화도 하고 나름대로 저를 챙기려 했지만 그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 너무 의지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짓고 창밖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고 시장에 가서 조금씩 장을 보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세월은 흘러갔고 저는 그렇게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때로는 숨이 막힐 듯한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시간이 평생 계속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니까요.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간 후 제 집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를 위해 밥을 짓는지, 왜 오늘도 일어났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같았고 시계 소리만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좋기도 했어요. 남편 병간호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한 거예요. 혼자 있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혼자가 되고 나니 그게 축복이 아니라 형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고요함은 적막으로, 적막은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가끔 TV를 틀어놓고 소리라도 들으려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로 채워도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손자들이 와서 집 안을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다가도 떠나고 나면 그 고요함이 전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주말엔 자식들이 가끔 찾아오지만 그들도 바쁜 삶이 있어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제 마음속 감정도 서서히 말라가는 것 같았어요. 웃음도 눈물도 심지어 분노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무채색 그림처럼 제 삶에서 색깔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깜짝 놀랐어요. 거울 속 제 눈빛이 생기를 잃고 흐릿하게 변해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내 마음이 완전히 말라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보낼 순 없어. 그날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청주문화원에서 국악 수업을 연다는 광고를 봤어요. 하야금, 장구, 민요까지. 어렸을 때부터 국악에 관심이 있었지만 바쁜 삶 속에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마침 초보자를 위한 수업이라고 했고 나이 제한도 없었어요. 망설임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 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원을 찾았어요. 생각보다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하게 기본부터 가르쳐 주셨고 잘 따라가지 못해도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작한 국악 수업은 제 일주일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장단 맞추시는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오래 배우신 것 같은데. 그분은 김영철 씨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단정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또렷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첫 수업이라고 말씀드리자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죠. 그날 이후 우리는 수업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영철 씨는 저와 달리 이미 6개월 정도 배우고 계셨다고 해요. 그는 가끔 제가 장단을 잘 못 맞출 때면 슬쩍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주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철 씨는 청주시청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셨다고 했어요. 20년 전에 부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그 후로는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자녀분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어 명절에나 가끔 만난다고 하셨어요. 국악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점차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서로의 외로움과 그리움,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생각까지. 비슷한 처지에 있다 보니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렀고, 이제는 국악 수업을 기다리는 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르던 제 감정에 조금씩 물이 공급되는 느낌이었어요. 거울 속 제 눈빛도 다시 생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철 씨를 알아가면서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분의 말투였어요. 부드럽고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편안함을 주었죠. 청주시청에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세월이 그분의 인품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계숙 씨,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국악을 배우는 이유도 그래서예요. 은퇴 후에야 비로소 내 속도를 찾았거든요. 영철 씨는 항상 깔끔한 옷차림으로 수업에 오셨어요. 계절에 맞는 단정한 셔츠에 가끔은 베레모를 쓰기도 하셨죠.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계셨고,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난 후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했었거든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영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날씨도 좋은데 무심천 따라 잠시 걸어볼까요? 저는 혼자 산책할 때가 많은데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즐거울 것 같네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의 무심천은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는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고 물 위로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철 씨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야기할 때면 항상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작은 배려가 저를 특별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젊은 시절, 결혼 생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슬픈 기억에 잠시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계숙 씨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하셨죠.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공무원으로 정해진 일만 하며 살았는데 계숙 씨는 가게도 운영하고 아이들도 키우셨으니. 영철 씨의 말에 저는 쑥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칭찬받은 적이 오래되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고 자식들도 크고 나서는 제 노력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영철 씨는 제 삶의 작은 부분까지 귀 기울여 주었고 그런 관심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국악 수업이 있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무심천 산책은 우리의 일과가 되었어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근처 작은 찻집에 들러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영철 씨는 커피보다는 보리차를 좋아하셨어요. 건강에 신경 쓰는 모습이 제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심천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철 씨는 자신의 아내를 일찍 여의었지만 그녀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영철 씨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오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가끔은 혼자라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밤이 되면 그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제 솔직한 고백에 영철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혼자인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 외로움을 덜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영철 씨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통찰력으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런 배려심이 저를 점점 더 그분에게 이끌리게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의 산책은 어느새 제가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며 멀찍이 떨어져 걷던 두 사람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때로는 손등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마치 소녀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무심천의 사계절을 함께 걸으며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심천 산책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도 함께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국악 수업이 있는 날에만 만났지만 점차 다른 날에도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영철 씨가 좋아하는 국수집이 있다며 저를 데려간 곳은 무심천 근처의 작은 가게였어요. 오래된 간판에 소박한 내부였지만 그곳의 칼국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 국수집은 제가 30년 넘게 다니는 곳이에요. 예숙 씨와 함께 먹으니 더 맛있네요. 우리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 그 국수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가끔은 한 그릇을 주문해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어느새 그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국수를 먹으며 나누는 대화는 더욱 편안해졌고 우리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영철 씨는 책을 많이 읽으셔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가셨어요. 역사, 문학, 철학까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책을 읽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점차 국악 수업이 없는 날에도 만나게 되었어요. 영철 씨가 전화를 걸어와 오늘 어떻게 지내셨냐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참 고마웠어요. 누군가 나의 하루를 궁금해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으니까요. 예숙 씨,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문득 생각했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60대가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영철 씨일까 기대하게 되고 문자가 올 때면 반가운 마음에 얼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씨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면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옷을 고르는 것부터 달라졌어요. 조금 더 단정하게, 조금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졌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던 화장품도 다시 꺼내게 되었고 미용실도 더 자주 가게 되었어요. 국수를 먹으며 나눈 대화 중에 영철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예숙 씨는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오래전에 잊고 살았던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하는 이 소소한 일상이 분명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행복해요. 이렇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영철 씨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그와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만남이 예정된 날이면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심천을 따라 걷던 중에 영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순간 놀랐지만 이내 그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한동안 손을 잡고 걸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분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황혼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이 감정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인생의 저물녘에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비록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잔잔하고 깊은 감정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기다리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황혼에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 그것은 제게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주는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주는 달콤함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달콤함이 익숙해지면서 저는 영철 씨의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깊은 관심으로 여겼던 것들이 점차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철 씨는 제가 하루 일과를 세세하게 알려주길 원했어요.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 갔다 왔는지.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사랑스럽게 느껴졌지만 점차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계숙 씨, 오늘 오후에 어디 계실 거예요? 전화 드릴 테니 꼭 받으세요. 걱정되거든요. 그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가웠던 전화벨 소리가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 번은 제가 지인과 점심을 먹는다고 했더니 그 식당에 영철 씨가 우연을 가장해 나타난 적도 있었습니다. 마침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날 영철 씨는 자연스럽게 우리 테이블에 합석했고 제 친구에게 질문을 던지며 저와의 관계를 확인시키려 했어요. 친구는 나중에 저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와 물었습니다. 혜수가 그분이랑 정말 괜찮은 거니? 그때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영철 씨의 그런 모습이 관심이 아닌 통제로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날은 제가 오랜만에 자식들과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영철 씨에게 미리 말씀드렸는데도 식사 중에 계속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잘 먹고 있나요? 몇 시에 끝날 것 같아요? 집에 데려다 줄까요? 식사가 끝나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영철 씨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식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 민망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점점 영철 씨의 존재가 저희 일상을 침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가족과의 시간도 심지어 혼자만의 시간도 영철 씨의 개입 없이는 보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분은 항상 알고 싶어 했고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계숙 씨, 왜 그 친구와 그렇게 자주 만나요? 그 사람 남자분이잖아요. 비록 오래된 지인이라고 해도 이젠 저와 함께하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그날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친구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동창생으로 남편과도 가족처럼 지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관계까지 의심하는 영철 씨의 모습에 처음으로 불편함을 넘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다시 혼자만의 시간이 그리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을 잃고 외로움에 힘들어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혼자 책을 읽거나 무심천을 산책하거나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자유가 그리웠어요. 영철 씨는 제 생각을 알아차렸는지 점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 앞으로 찾아왔고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면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체한 듯해서 못 만난다고 했더니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들고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관심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제 일상이 점점 영철 씨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그토록 감사했던 관심과 사랑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영철 씨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차 마음속에서 다시 혼자만의 여유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여러 날의 고민 끝에 저는 영철 씨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말을 고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대로 불편한 마음을 안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무심천 근처 조용한 벤치에서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철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지만 때로는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저는 조금 더 자유롭게 제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영철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애써 미소를 지으셨어요. 침묵이 흐르다가 그분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혜숙 씨를 너무 속박했군요.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웠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철 씨의 그런 모습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분의 외로움과 불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조금 더 건강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영철 씨도 조금씩 제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셨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아쉬움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다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시간은 제게 정말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서로를 위해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국악 수업에 가지 않은 목요일,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철 씨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함께 나눈 국수 한 그릇의 추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며칠 후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영철 씨였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린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이제는 꽤 능숙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혜숙 씨, 당신과의 시간은 제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자유를 존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별이란 언제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 나이에 찾아온 감정의 교류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황혼에도 사랑은 가능하지만 그 사랑이 건강하려면 존중과 자율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요. 젊은 시절의 사랑은 때로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채워지기도 하지만 이 나이의 사랑은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공간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집안을 정리하면서 무심천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 보였어요. 영철 씨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비록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 멈추었지만 서로에게 소중한 시간을 선물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쉬움은 조금씩 감사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영철 씨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도 모두 소중하게 여기며 균형을 찾아가려 노력했어요. 그것이 제가 영철 씨와의 관계에서 배운 가장 큰 지혜였습니다. 영철 씨와의 관계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관계의 끝이 아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제 삶에 새로운 균형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국악 수업은 잠시 쉬었지만 다시 활기를 찾고 싶다는 생각에 문화원의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언제나 설렘을 주는 것 같아요.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랄까요? 이번에는 도자기 공예 수업을 선택했어요. 흙을 만지고 형태를 빚어내는 과정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 같았거든요. 첫 수업날 문화원에 들어서니 교실에는 이미 몇 분의 수강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기본적인 도자기 빚는 방법을 설명하시는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슬며시 도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해요. 저도 처음엔 힘줄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힘을 줬다니까요. 웃음기 가득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성태 씨였어요. 성태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쾌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더 많아 보였지만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첫날 수업이 끝나고 성태 씨는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분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였고 저도 그 무리에 끼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성태 씨는 본인이 전직 중학교 미술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도자기 만드는 솜씨가 남달랐어요.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는 참 행복했죠. 지금은 학생 대신 이렇게 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하.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점차 수업 외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성태 씨는 근처 찻집에서 차 한잔 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찻집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태 씨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셨다고 해요. 지금은 두 자녀 모두 결혼해서 서울과 부산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태 씨와의 대화는 정말 즐거웠어요. 영철 씨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전혀 없었죠. 성태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면서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는 모습이 좋았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도자기 수업 외에도 다양한 취미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씨는 사진 찍기를 좋아했고 저는 그분과 함께 청주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어요. 그분은 제가 몰랐던 청주의 숨은 명소들을 많이 알고 계셨거든요.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숙 씨, 사람이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도 좋지만 서로 부담 없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친구라는 존재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성태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연인이라기보다는 깊은 우정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 우정 속에서 저는 영철 씨와의 관계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취향과 일상을 공유하며 때로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성태 씨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조용히 들어주었고 저 역시 그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자녀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과 기쁨까지
그렇게 우리는 점차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어요. 우리 사이에는 어떤 강요나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되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성태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저는 또 다른 형태의 관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씨와의 편안한 우정이 깊어지던 때 예상치 못한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성태 씨가 평소보다 조용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문제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계숙 씨, 사실은 지난주에 서울에서 아들이 내려왔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더군요. 성태 씨의 아들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새로운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청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으로 시작했지만 대화 중에 점차 재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버지, 그분과 어디까지 관계가 진전된 건가요?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성태 씨는 그 말을 전하며 애써 웃으려 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좋은 친구 사이였을 뿐인데 자녀들의 눈에는 그보다 더 깊은 관계로 비춰진 것 같았어요. 더구나 재산 문제까지 언급한 것이 성태 씨에게는 큰 상처가 된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성태 씨의 딸도 부산에서 청주로 왔다고 해요. 그녀 역시 아버지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제가 성태 씨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줄까봐 염려하고 있었답니다. 성태 씨가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약 복용도 소홀해졌다는 이유로요.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인데 낯선 분과 어울리시면서 건강까지 망치시면 어떡해요? 자녀들의 반응을 전해 들으며 저는 영철 씨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닌 성태 씨가 자녀들로부터 이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성태 씨는 자녀들의 걱정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들이 제 존재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나 봐요. 제가 다른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면서 성태 씨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화할 때도 목소리가 작아졌고 만날 때도 주변을 살피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한 번은 우리가 찻집에 앉아 있는데 성태 씨가 갑자기 창가 자리에서 안쪽으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의 친구가 근처에 산다고 해서 혹시 목격될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자녀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성태 씨는 점차 저와의 만남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 수업에도 가끔씩 빠지게 되었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변이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며 미안하다는 문자만 남겼습니다. 그 문자에는 자녀들이 주말마다 번갈아 내려와 아버지를 살피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성태 씨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 그토록 활기차고 유쾌했던 분이 이제는 위축되고 눈치를 보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자녀들의 눈에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여성으로 비춰진 것 같았고 그 오해를 풀 기회도 없었습니다. 요즘 아들이 자주 아버지 통장을 확인한대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우정이 그저 물질적인 관계로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성태 씨의 심정은 더 복잡했을 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중요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성태 씨는 점점 더 큰 마음의 부담을 안게 되었고,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서로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우리 사이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성태 씨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무심천 근처에서 잠시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메시지를 받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말투에서 이미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무심천으로 향했습니다. 성태 씨는 이미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야윈 모습이 보였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 잎이 흩날리는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성태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계숙 씨, 정말 미안해요. 더 이상 이렇게 만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성태 씨는 자녀들이 주말마다 번갈아 내려와 자신을 감시하다시피 안다고 했습니다. 특히 둘째 딸이 청주로 이사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말에 그가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제가 혜숙 씨와 단둘이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쉽게 잊을 수 있냐고 울더군요. 성태 씨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친구였을 뿐인데 자식들의 눈에는 그 이상으로 비춰진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충성심이 저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난 것 같았어요. 저는 성태 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고요. 성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지만 저 역시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요. 계숙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었는데 제가 더 용기 있게 자식들에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성태 씨는 제 손을 꼭 잡았다 놓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무심천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영철 씨에 이어 성태 씨와도 이별하게 되다니. 두 번의 관계가 모두 아쉬움으로 끝나버린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내 나이에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원망도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했던 그 사람은 이제 추억 속에만 존재했지만 그래도 가장 오래 제 곁을 지켜준 동반자였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영철 씨와 성태 씨에게 의지하려 했던 것은 혹시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은 저를 더 깊은 성찰로 이끌었습니다. 밤새 생각하며 깨달았어요. 내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비록 두 번의 관계가 모두 아쉬움으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어제의 눈물은 말라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로운 하루가 제게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듯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또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영철 씨와 성태 씨와의 만남이 제게 남긴 것은 비단 아픔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태 씨와 헤어진 후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실감은 이전과 달랐어요. 영철 씨와의 이별 때는 그저 슬픔과 허전함만 남았다면 이번에는 그 아픔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구나. 결국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 건 나 자신이야. 6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다니. 그 생각은 저를 새로운 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않기로 했어요.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씨의 자녀들이 보여준 태도를 보며 문득 제 자식들도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큰아들이 갑자기 찾아와 재산 문제를 꺼냈을 때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혹시 어머니 통장이나 재산 관리를 제가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남긴 집 한 채와 약간의 저축금이 전부인데 자식들은 그마저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관심이 진심 어린 걱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을 권유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집과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제가 혹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지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유언장 작성 사실을 알렸을 때 그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큰아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둘째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서운해했어요. 막내딸만이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 삶을 위한 제가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법적인 문제를 정리한 후 저는 일상도 재정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의 방문에 맞춰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제 시간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들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두고 허브를 키우기 시작했고 평소 관심 있던 수채화, 그리기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은 처음에 제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로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갑자기 방문했을 때 집에 없는 날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그들도 제 생활 방식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희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 이해해 주었으면 해. 너희들도 각자 삶이 있듯이 나도 나만의 삶이 있단다. 강의실에서 수채화를 배우며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의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그들과는 자녀 이야기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그림이나 책, 여행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 관계가 주는 가벼움과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자식들을 모두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방문이 제 일상의 전부가 아니었죠. 오히려 저는 그 시간 외에도 풍요로운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작성과 일상의 재정비를 통해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나 판단에 맞춰 살지 않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비로소 저는 제 삶의 주인공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식들과의 관계에 새로운 균형을 찾으면서 저는 조금씩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했던 감정들이 하나둘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하지만 온전히 제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이젠 그저 내 나이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 해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자유롭게 느껴진답니다. 아파트 베란다의 작은 화분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저는 아파트 단지 옆 작은 텃밭을 분양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텃밭 가꾸기가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작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는 작물들을 돌보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제 손으로 기른 채소들이 하나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처음 수확한 채소로 만든 반찬은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텃밭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농사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편안했어요.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그저 흙과 식물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오후에는 종종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가곤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하나둘 읽어 나갔어요. 문학작품부터 역사, 철학책까지 다양한 책을 통해 제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자서전이나 에세이를 읽을 때면 다른 이들의 인생 이야기에서 많은 위안과 지혜를 얻었어요. 책 속에서 만나는 인생들이 저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책 속에는 늘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시작된 독서 모임도 제게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쑥스러웠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 주는 모습에 큰 기쁨을 느꼈어요. 무심천 산책도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철 씨나 성태 씨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혼자서 걷게 되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걸으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강물의 흐름을 바라보며 저 역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관심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챙기는 법을 배웠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혼자서도 근사한 식당에 가고,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망설임 없이 극장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리나 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제 변화를 보며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점차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막내딸은 종종 텃밭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에 감탄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자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게 저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62세에 시작된 제 황혼연애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어요. 영철 씨와 성태 씨 두 분과의 만남과 이별은 비록 아픔을 주기도 했지만 그 경험들이 쌓여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참 쉽게 하지만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데는 평생이 걸리나 봐요.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요. 영철 씨와의 관계에서 저는 지나친 관심과 집착이 얼마나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태 씨와의 만남을 통해서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어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어요. 두 번의 연애 모두 아쉬운 결말을 맺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제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별 후의 시간들이 더 의미 있었어요.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왜 외로움을 느꼈는지, 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별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조차도 저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영철 씨와 성태 씨에게 의지하려 했던 제 모습은 결국 제 내면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던 욕구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텃밭에서 자라는 작물들을 보며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무심천을 따라 산책하며 제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발견한 조용하지만 깊은 행복이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지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충만해집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두 번의 황혼 연애와 그 속에서의 갈등, 이별의 아픔을 지나 이제는 비로소 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 깨달음은 제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과 사랑은 결국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작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